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나머지 부분인데요. 수료까지 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대용량 발전기 주요 보완 장치. 이따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드릴 텐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발전기의 보호 장치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긴급 정지 보완 장치, 그리고 고장 보호 방법, 고장 보호 방법, 보호 계정기 필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보시면은, 이런 유형들의 문제에서 뭘 지금 물어보고 있었는지를 먼저 아셔야지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증기터빈, 이거는 고장 전류가 뭐가 있다. 보호 방법은 뭐가 있다. 그럼 터빈 쪽에서의 고장이 있을 테고 발전기 쪽에서 고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뭔가 발전기를 볼 때는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빈, 고정자, 회전자 이런 식으로. 터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은 복수기의 진공도가 저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정지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터빈의 가속도가 일어난다든가, 터빈 측 베어링의 유압이 저하된다든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4가지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긴 터빈이기 때문에 터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베어링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빈이 제대로 못 돌 수 있게끔 돼 있다든가. 대부분이 베어링 쪽이라든가 아니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터빈에 대한 속도, 베어링, 진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터빈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죠? 바로 이제 연락차가 생기죠. 근데 복수기의 진공도가 저하되면은 터빈 쪽으로 이제 뭔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못 빠져나가겠죠? 진공도가 저하되면은. 그래서 진공도가 클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쪽하고 압력 차이가 더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터빈 자체를 생각하시면 터빈의 어떤 그 압력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진공도니까 진공도, 그리고 터빈의 속도 부분, 그리고 베어링 부분, 그리고 진동 부분 이런 정도를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터빈 추력 베어링 마찬가지고요. 진동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의 고정자 건선하고 전기자 건선, 그리고 각종 운전상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비를 에워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자에 대한, 전기자가 뭐죠? 고정자죠. 고정자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단락과 지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자에서는 단락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락하고 상실이 일어납니다. 계자는. 그래서 전개에서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그 다음에 전개, 과속도, 아니면은 전압 억제부 과전류 계정기 이런 식으로 전압 억제부 과전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단락 후비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고정자, 그 다음에 회전자 쪽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은 고정자 건선입니다. 고정자 건선은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단락하고 지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시죠. 먼저 단락이 나옵니다. 단락과 같은 큰 전류에는 내부에 대한 비율차동 계정기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율차동 계정기가 주 보호가 됩니다. 이거는 변압기든 발전기든 전동기든 전기자 건선의 주 보호는 바로 비율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비 보호로서는 거리 계정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OCR 계정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발전기의 또 후비보호는 또 단락 후비보호라고 해서 51V라는 전압 억제부 가전류 계정기가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그림은 1차하고 2차 부분입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1차하고 2차 사이에 CT에서 내부 부분에 대한 보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그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땅지자니까 땅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뭔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자 건선의 지락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단락은 내부에서 단락이 일어나니까 여기하고 양쪽을 두 개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지락 부분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락 전류를 검출하느냐, 지락 전압을 검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압기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해가지고 변압기를 접지를 하는데 그 접지 쪽에 저항을 달았습니다. 여기 PT를 썼다는 얘기죠. PT를 썼다는 얘기는 PT 쪽에 전압이 걸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락이 발생되면 과전압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건 OVGR입니다. 근데 얘는 왜 OVR이라고 했냐면은 한상만 보니까, 예? 한상만 보니까 OVR을 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OVGR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NGR 쪽에, 여긴 저항 접지 방식이니까 NGR로 했을 때는 여기는 직접 접지를 하면 지락 전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크다는 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OCR 방식으로 썼을 때는 그 기계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저항을 달아가지고 전압으로써 OVR을 받는 거고, 얘는 저항 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좀 작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2차 측에 전류가 흘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CT를 달아가지고 요걸 지금 NGR에 달리는 건 N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뉴트럴 CT 해가지고 NCT라고 얘기를 하는데, CT를 하나를 달아. 왜? 접지셨으니까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달아서 보는 걸, 얘도 OCGR의 개념인데 하나만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OCR로 설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냥 이걸 OCGR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OVGR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아날로그 계정기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계정기이기 때문에 그냥 OVR, OCR로 그냥 쓴 것 뿐입니다. 내용은 근데 지락이 났을 때 발생하는 영상전압과 지락 과전류. 지락 과전류도 여기 실제로 사고가 나면요, 큰 지락 사고가 나면은 OCR 계정기 R상이 동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R상에 지락이 나면은 R상의 과전류 계정기도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S상이나 T상은 과전류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고 N상의 지락 과전류 계정기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동작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고정자 건선이 이제 지락이 일어납니다. 지락이 나다 보니까 지락 과전압이라고 됐죠. 발전기의 중성점은 지락 전류의 억제와 지락 시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단다? 2차 측에 지락 전류의 억제, 지락 시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저항기를 접속한 변압기로 접속하고 여기에 OVR을 통해서 한다. 근데 뭐라고요? 지락 과전압 방식이라고 돼 있죠. OVR이지만 지락 과전압이기 때문에 OV의 지락을 뜻하는 지자가 붙습니다. PT는 PT죠. 근데 GPT가 붙으면 뭐라고요? 영상. G가 그라운드입니다. 영상. 그래서 지락이 나면 항상 영상전압이라고 그랬죠. 영상전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저항접지도 지락이 나니까 이게 지락 과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OCGR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OCR로 설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정자 건선의 과부하, 이건 온도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변압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센서를 달죠. 건선 온도계, 유면 온도계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온도 조건을 보죠. 그럼 뭐 55도나 60도씨의 유입 변압기 같은 건 떨어뜨리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절연 재질이 B종이나 F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연 온도가 있습니다. 뭐 120도라든가 몇 도가 있겠죠. 거기에서 주유 온도를 빼야 되니까, 주유 온도 40도 정도를 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건선 온도에 대한 그 자체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55도, 60도로. 그러면 거기에 관리 포인트가 95도다, 105도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트립 전류고, 알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거보다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더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회전기 같은 경우는 안에 PT105, 니켈105 같은 거를 저항을 달아둡니다. 그러면 그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서 온도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온도를 보는 겁니다, 지금. 발전기 전동기 모터링. 이건 뭐냐면 발전기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부하가 탈락이 됐습니다. 부하가 탈락이 되면은,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데, 거꾸로 부하가 탈락이 되면서 얘가 다른 옆에 발전기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전동기처럼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 왼전 오발이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류를 전류를 FBI에서 자석 내에 힘이 발생하면은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전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받아들였다 보니까 얘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힘이 더 발생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발전기는 상관없습니다. 정기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힘이 발생하면 뭐가 될까요? 터빈 쪽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는 원동기 입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동기 입력이 상실되면은, 예? 그런 부분 힘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전류가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그 힘을 생성을 하다 보니까 원동기를 이제 거꾸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원동기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역전력 계정기를 이용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아까처럼 단독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전류의 흐름이 반대 방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계좌 상실은 이따가 자세한 자료를 더 설명드릴 텐데 일단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 계정기가 R과 X가 있었죠. 부하측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단락비가 어떻게 되죠? 여기죠. 예? KS는 뭐죠? XD분의 1이죠. 계좌 상실 계정기는 요 밑에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임피던스가 여기 있죠. 평상시 때 부하가 쓰고 있다가 사고 나면은 계좌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요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 상실 계정기는 이쪽에 단락비 KS는 XD분의 1이죠. 그 밑에 영역으로 임피던스가 궤적이 변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옵션 모호 계정기는 계좌가 상실되면은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뭐죠? 모호 계정기죠. 옵션 모호 계정기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는 거죠. 동그란 원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좌 상실 시 임피던스의 변화를 검출하는 옵셋 모호형 거리 계정기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임피던스 궤적까지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과전압 계정기. 그러면 전압이 상승된 거니까 PT하고 OVR 설치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주파수 계정기. 주파수가 저주파가 되면은 축이 진동해서 공진을 일으켜가지고 비틀림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저주파 축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SSR 현상 같은 경우 터빈 발전기의 고유 진동성과 일체해서 공진이 발생해가지고 터빈의 축이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아까 저주파 축 공진 SSR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하가 탈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였죠? 브레이킹 레지스터 TCBR을 넣어가지고 발전기의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주파수를 줄여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건 뭐죠? 터빈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올라간다는 건 터빈의 속도가. 왜냐면 NS는 P분의 120F에서 주파수가 빨라진다는 건 회전수가 빨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터빈 발전기는 회전수를 110% 정도밖에 못 본다고 그랬죠. 110에서 115%.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빨리 떨어뜨려주지 않으면 터빈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터빈의 블레이드가 손상되고 이런 것들은 저주파일 때도 마찬가지죠. 축이 진동 때문에 생기는 거고 고주파일 때는 주파수가 컸을 때는 아까처럼 그런 그 속도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평형 부하 이건 뭐냐? 회전기에 대한 회전상 불평형이 반대라는 얘기죠. 회전자계가 정상이면 앞으로 돌려고 하는데 역상에 걸리면 반대로 도는 그 회전자계에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부하가 더 걸리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통주파수 2배에 대한 제동전류가 걸려서 차동 공진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슬롯이 있는데 전압 부분이 이렇게 걸리다 보면은 양쪽에 자개 부분이 2배가 걸린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위상이 틀려질 때 얘하고 얘가 걸리면 2배 전압 걸린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다 보면 걔 전류가 2배로 합쳐져가지고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슬롯이 있습니다. 회전자 여기 슬롯이 있죠. 그 밑에다가 제동전류를 흘릴 수 있는 코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제동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합해지고 여기서 합해지는 걸 없애지는 거죠. 전류가 있고 뭐가 하나 더 있으면 그 합해져서 2배까지 흐르는데 요거를 빼지는 게 뭐죠? 그 제동전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회전자 자계가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 자계가 발생해서 회전자 표면에는 2배에 해당하는 제동 전류가 흐른다.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 2배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동 전류는 회전자 치부의 표면이나 슬롯키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슬롯키에 코일이 있으면 요 끝에 지지환을 통해서 환류를 한다 이거죠. 요 끝에 지지환이 있으니까 요 끝부분이 이제 과열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끝부분에서 아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 몸체는 그냥 일자로 가는데 요 끝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은 돌다 보면 요 끝에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과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닳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 과열이 되겠죠. 아까처럼 축 베어링이 있죠. 레버런스 패킹 같은 경우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런 베어링도 있고 축전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절연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기가 있으면 돌다 보면 요 밑에 이제 축하고 이렇게 도는 전류가 생깁니다. 전류가 생기다면 이 양단에 전류가 생긴다는 건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축전압에 의해서 베어링이 따뜻해지니까 베어링이 이제 안에 있는 구리스 같은 게 이제 경화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축전압을 없앨 수 있게끔 여기를 또 절연을 또 해줍니다. 축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발전기에는 그런 부분 베어링 과열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윤활유가 단유되거나 단수되거나 하면은 베어링이 과열돼가지고 나중에 뻣뻣해지면 제대로 돌지도 못하겠죠. 이런 걸 이제 고장의 종류를 보니까 터빈에서는 아까처럼 과속도라든가 베어링 부분이라든가 진동 부분 아니면은 진공도 부분을 이렇게 나눠졌고 거기에 대한 보호 방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빈 속도는 110에서 10% 플러스 나왔죠. 그러면 이제 발전기 쪽에서도 터빈의 속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주파수였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고정자 건선의 단락 지락, 계자 건선의 지락 상실, 그리고 단락 흡입보, 모터링 행상,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 불평형 부하, 베어링 과열 이런 식으로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앞비를 보시고 한 10개 정도 그 안에서 고정자는 단락 지락, 계자는 단락 지락이니까 한 12개 정도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다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분을 쓰는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더 나중에 더 설명을 들으셔야지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단락비 아까 이렇게 있죠. 이건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인데 단락비는 요 밑에서 어떤 영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단락비가 크다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그 영역이 크다는 얘기죠. KS는 XD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거는 XD가 작다는 얘기죠. 저항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도, 구한가전 반모 충효라고 했죠. 안정도 측면에서는. 구한가전 반모 충효. 아까 송전선 충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안정도라든가 이런 부분 나왔던 게 구조 같은 건 철기계니까 더 튼튼하죠. 안정도는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트에서 X 값이 작다면서요. 예? KS는 XD분의 1인데 이게 크다는 건 XD 값이 작다는 얘기니까 P 값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값이 작아지니까 P 값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전압 변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X 값이 작다는 건 여기서 이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작다는 얘기니까 전압 변동력도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이 수식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했죠. 어떤 경우는 사인 세타고 어떤 경우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따 나오는 전기자 반작용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건 이제 전기 기초의 기분에 보시면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할 때는 걔는 사인 세타입니다. 또 사인 세타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나중에 그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 사인 세타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까지의 어떤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삼각형에서 물이 요만큼 찼는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를 줘주시면 사인 세타니까 요 높이를 알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는 요 밑에 부분밖에 모릅니다. 사인 세타는 높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을 알기 위한 부분은 사인 세타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까 그 코사인 세타 같은 건 위상각이죠. 왜? 우리가 여기서 흘러지는 이 코사인 세타 역률이지 않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먼저 P하고 S하고 P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역률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코사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또 생각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걸 보실 때 이게 사인 세타인지 코사인 세타인지 헷갈릴 때 좀 더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맞춰준 거고요. 억지로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 무부하 포화곡선, 포화율. 이게 단락비를 보니까 정무학계 360지대겠죠. 정격 속도에서 무부하 정격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정무학계 정격 속도에서 무부하 정격 전압입니다. 예? 정격 전압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부하 정격 전압. 무부하 포화곡선도 무부하가 걸렸을 때, 포화가 걸렸을 때, 부하가 걸렸을 때 포화곡선이 또 틀려지겠죠? 이제 여자 도립전류 같은 것도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밑에는 뭐라고요? 삼류지계. 삼상 단락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 예? 삼류지계. 정무학계 삼류지계. 그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계자 전류가 나오는데 무부하 포화곡선은 무부하 상태에서 포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CT에서 포화가 되겠죠?
왜냐면 어떤 철심 같은 건 다 포화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쭉 가다가 어느 순간은 포화가 되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심, 철심이었으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포화 곡선도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은 어느 정도에서는 포화되는 곡선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브할 경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석, BH 커브. BH 커브가 뭐죠? 여긴 자석 밀도고 여긴 자개입니다.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선형이죠. 예? 선형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포화가 되죠. 왜?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거꾸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 여기가 H입니다. 자개 밀도. 요건 자석 밀도입니다. 요건 자개고 요건 자석 밀도입니다. 요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변압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석 밀도라는 건 그만큼 얼마나 있느냐, 자개는 얼마만의 어떤 전개 자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자개가 늘어나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개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전개가 뭐죠? 전압의 크기 아닙니까? 자개도 자개의 크기입니다. 자석이 여기 늘어나면은 자석 밀도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자개가 떨어지면은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틀려지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는 남는 요걸 뭐라고 그러죠? 요걸 보자력이라고 그러죠. 그 0으로 이제 자개가 0이 됐는데도 왜냐면 충전이 되다 거꾸로 돌아왔는데도 남아있는 겁니다. 뭔가 자석 밀도가. 그 자석 밀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위상차로 보는데 얘가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방향만. 그럼 자석 밀도가 여기도 플러스로 생기고 마이너스로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 얘가 조금씩 변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또 교재에다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기초 부분 갈 때, 맨 마지막에 기초 부분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무브와 포화 곡선은 이런 식으로 계좌 전류가 올라가면은 전격 전압이 있죠. 근데 여기 밑에는 계좌 전류라고 했는데 여기 전격 전압이라고 그랬죠. 요 밑에 뭐가 생길까요? 예? 뭐가 생길까요? 이건 무브와 포화 곡선이지만 이제 단락비를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요 그림에다 조금 더 응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무브와 포화 곡선이고 이제 이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냐? 전격 전류가 있고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그 단락비를 설명할 때는 예? 뒤에 나오나요? 전격 전류하고 단락 전류하고 근데 똑같죠? 전격 전압하고 계좌 전류. 그래서 제가 아까 정무학계 3유직이라면 밑에는 계좌 전류고 위에 전격 전압이 나오니까 여기 전격 전압이 나오고 그럼 계좌 전류하고 관련된 부분이 여기 아까 3상 단락 전류가 나왔으니까 단락 전류가 나오고 전격 전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애워진다고요. 자꾸 애우는 방법도 그걸 애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례하는데 아까처럼 어느 정도 되면 포화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걸 리니어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뭐냐? 극이 없다는 얘기죠. 철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락곡선, 정무학계, 전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격 전압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3유지계, 3상 단락 시 전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산 전류. 그럼 아까 위에는 뭐라고요? 여기는 계좌 전류가 나오니까 밑에는 계좌 전류라고요. 여긴 전격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맨 위에 전격 전압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전격 전류하고 단락 전류 나오죠? 여기 단락 전류 나오고 전격 전류 나온다고요. 표를 외워주시면 그림도 그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표를 외워주시면 전격 전압 나오고 계좌 전류 나오고 단락 전류 나오고 전격 전류 나오고요. 근데 뭐요? 단락 곡선 나오고 무브와 포화 곡선 나오고 공곡선 나오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전격 전류,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여긴 전격 전압.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발전기 자기여전성하고 또 헷갈리져집니다. 나중에. 그거 이제 잘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기임피던스는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요거는 수식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퍼센트 임피던스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냥. 수식들은. 단락비는 결론은 뭐냐? K는 XD분의 1입니다. XD가 뭐라고요? 임피던스 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락비의 대수에 따른 영향, 전개, 가단, 역발, 속접해가 아니라 구안, 가전, 반복, 충격. 헷갈려집니다. 구조, 가격, 구안, 안정도.
가격,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나 볼까요? 여기 구조, 가격, 안정도, 전기자 반작용, 내량, 단락량, 공급, 적용 이렇게 나왔죠? 아까 구안가전 반무충에다 더 넣으시면 구조, 철기계다, 동기계다, 안정도는 안 나왔으니까 안정도 얘가 더 좋죠? 왜? 단락비가 얘가 더 크니까. 단락비가 크다는 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니까. 전기자, 전압 변동률. 이거 왜?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제가 뭐라고 했지? 단락비가 크면 무조건 다 좋다. 그 내용이 무조건 다 좋다. 만 쓰시면 됩니다. 잘 생각하시면 뭐가 좋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압 변동률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작을수록 좋죠. 뭔가 반작용이니까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얘 작을수록 좋죠. 구안가전 무효전력. 이건 무효전력 없네. 충전선에 대한 용량. 얘가 더 크겠죠. 효율은 얘가 더 크겠죠. 단락용량 크죠. 뭐 기기죠. 무겁고 비싸다. 가격만 좀 비싸죠. 나머지는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단락비가 작을 경우. 단락비가 작으면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KS가 작다는 건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니까. 뭐 전압 변동이라든가 안정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뭐 송전선 충전도 뭐 좀 안 될 거고 효율 같은 것도 또 떨어질 거고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안정도. 단락비가 작으면 이게 커지니까 안정도가 줄어든다. 과부하내량. 단락비가 작으면 발전기가 가볍고 동기계니까 어떤 과부하내량이 작아지죠. 철기계는 아닌데 아까 봤던 그거를 풀어서 쓴 겁니다. 전압 변동률.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전압 변동률이 커지죠. 그런 부분들. 무효전력, 송전선 충전, 효율 이런 부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먼저 키워드부터 전체적인 키워드부터 딱 보고 거기에 뭐가 좋고 나쁘고를 알면은 이건 바로바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뭐다? 단락비는 구안가전 반무충용. 단락비 선정 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력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출력은 여기서 이제 조절이 된다 이거죠. 단락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출력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터빈 발전기는 요 정도, 수차 발전기는 요 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단락비가 너무 크면은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자기 여자 현상 없이 또 송전선 충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또 크게 하고자 할 때는 이게 통상적으로 0.4에서 0.6, 0.8에서 뭐 1.2 정도로 써져 있죠. 다른 이제 이걸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전압이 뭐 변동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죠. 전압 변동이 높거나 선로 충전 용량을 크게 하고 싶을 때는 단락비를 크게 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부분을 최근에는 단락비라는 건 어떤 속도하고도 관계돼 있습니다. 보호계전기의 속도하고 응동에서 떨어뜨리는 속도. 그래서 고속도 보호계전기가 많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소금여자 방식의 채용을 해가지고 안정도가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단락비를 작게 하고 발전기를 작게 만들어도 다른 쪽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추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층 제어 시스템.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컴퓨터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터빈 제어를 하거나 발전기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분산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컴퓨터하고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운전하는데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배치되는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든 시스템이 계층적 분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컴퓨터하고 제어 장치가 있는데 뭘 제어를 하느냐?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기를 제어하느냐, 터빈을 제어하느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전기적인 부분도 있고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뭐 화학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물도 제어를 해야 되고 예? 연료 집어넣는 것도 제어해야 되고 분사하는 것도 제어해야 되고 뭐 유체도 제어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분산 처리 장치, 디지털 처리 장치, 현장 처리 장치. 이거 뭐냐? 아까 보셨던 그 스카다나 EMS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다 제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그냥 컴퓨터입니다. 분산 처리 장치는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 거죠. 메인 컴퓨터가 있고 A 변전석의 컴퓨터가 하나 있고 B 변전석의 컴퓨터가 있고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디지털 처리 장치는 그걸 통신하기 위한 장치라든가 현장 처리 장치는 그 현장에서 뭐 PLC라든가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겠죠.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그 기기를 제어를 못합니다. 우리가 악셀레터 박는다고 자동차가 나가는데 악셀레터 박는다고 나가나요?
그 안에 보시면 전자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로틀을 이제 올려주고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뭘 와이프를 동작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그냥 돌아가나요? 모터를 동작하는 구동 부분이 생겨가지고 와이프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 이게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는 뭐냐면 사람이 메인 컴퓨터가 되는 거고 중간에 이런 그 다른 장치들이 있고 그 장치를 통해서 어떤 기기가 변환이 돼서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 제어를 한다는 건 각각 따로따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다 따로따로 돌면서 메인에서 또 동작을 하는 거고 하나 같은 경우는 분산 제어가 아니면 하나에서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꺼지면은 얘 다 죽어버립니다. 분산 제어라는 A, B, C가 다 따로따로 돌 수가 있고 그걸 백업해주는 뒤에서 A, B, C를 다시 또 컨트롤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더 비싸죠. 메인 컴퓨터, 슈퍼컴퓨터 한 대 쓰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를 4대를 쓴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기계 발급 안자원 옛날에 해놨죠. 스카다처럼 이런 내용을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잘 모를 때는 계층적 분산 시스템이 어차피 이런 중앙 처리 장치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그 전에 배웠던 스카다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냥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층적 분산 제어 시스템의 이점은 뭐가 있느냐? 장점이죠. 스카다의 장점들 같은 경우 뭐 실시간으로 갈 수가 있고 뭐 백업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시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통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될지 그런 것들도 예측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플랜트의 집중 감시 기능.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백업 기능. 주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얘가 죽었습니다. 여기 D가 있다고 그랬죠? A가 죽어도 D에서 A를 백업을 해줍니다. 분산 제어라는 게 그거라는 얘기죠. 제어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걸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바로 동작을 해야 돼요. 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가스가 새면은 빨리 가서 잠가줘야죠. 안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소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동작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원반 감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듀얼 시스템 아까처럼 주요 기기를 이중화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백업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제어 전원 분할의 세분화 제어 전원도 분할을 했다는 게 요것도 전원을 이중화 시켜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죽더라도 얘 컴퓨터가 죽더라도 요 조작 전원을 이쪽에서 또 하나 받고 있죠. 그러니까 낙하산이 있는데 보조 낙하산 달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전원도 이중화를 하는 것도 있고요. 나가는 포트도 이중화를 해놨습니다. 전원이 죽어도 다른 전원에서 또 받아가지고 얘는 동작을 합니다. 포트가 하나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포트로 해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중화 개념, 제어 전원도 분할을 해놨다. 전원도 이중화, 그 다음 포트도 이중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이중화. 이렇게. 기기가 있는데 전원도 이중화되어 있고 거기에 나가는 출력도 이중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입력 전원도 이중화되어 있고 출력 전원도 이중화되어 있지만 안에 연산하는 부분도 이중화해가지고 뒤에서 백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수관리면 같은 경우 이제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다. 자동적으로 알아서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쪽에서 포트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주로 나가는 프로세스죠. 이거 보조 프로세스입니다. 보조 프로세스는 안 나갑니다. 처음에. 주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다가 얘가 끊어지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쪽을 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자기가 안에서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편하고요. 제어 시스템은 그래서 보일러 마스터, 터빈 마스터 시스템으로 있다는 얘기죠. 보일러 쪽에서는 보일러에 관련된 급수, 연료, 공기량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터빈은 아까 발전기 출력 지령 받아가지고 터빈을 제어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터빈, 발전기, 보일러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화력발전소. 이것도 터빈만 있는 게 아니라 발전기도 또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터빈하고 보일러가 더 크기 때문에. 발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어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 여자 시스템이 제어 부분이 되겠죠. AVR이. 그런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나머지는 다 전압밖에 없으니까 크게. 근데 얘는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P, LP 뭐 그다음에 IP 이런 부분 또 나눠지죠. 속도들도. 그리고 거기도 뭐 블레이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틀려져야 되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 아까처럼 온도 부분도 바꿔줘야죠. 예? 그러기 물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될지,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넣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 공기는 얼마나 넣어줘야 되고. 요거는 그냥 APC라는 장치가 있다면, 오토 플랜트 컨트롤. 이겁니다.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진다 이거죠. 왜냐면, 초인기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빨라지지 않는가. 초가 들어가면은 슈퍼가 들어가면 됩니다. 슈퍼맨. 예? 초. 그러면 슈퍼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쓰실 때. 그럼 도체는 컨덕터입니다. 반도체는 세미컨덕터입니다. 초전도체는 스포컨덕터입니다. 앞에 뭘 붙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절연체는 non-컨덕터입니다. 또는 인슐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좀 더 아시면은 나중에 또 응용도 됩니다. 계층적 분산 제어 시스템의 이점이 있습니다. 뭐 직접 프로세스를 하니까 DDC 같은 경우. DDC라는 용어들은 뭐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 해가지고 이건 빌딩 쪽에서 쓰는 DDC 제어 방식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DDC 포인트가 있고요. 뭐 PIDD예요.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비례 미분 제어. 비례 적분 미분이죠. 이거는 비례 적분 미분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뭐였죠? 5글자? 크이주파상. 또 나와야죠. 2대 이상의 동기 발전기는 운전하다 보니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여기 나온 것처럼 크기가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크, 위, 주파상.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전력에. 자, 그러면은,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상권 극정각 Z. 상회전이 방향이 같아야 된다. 건수비가 같아야 된다.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극성이, 각변이와 상회전이, 그 다음에 온도 상승, BR이 같은 게 좋다. 이런 정도로. 예? 이것들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도 요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나중에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하는데 열심히 이거 쓰고 계신 분 생깁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혼돈이 일어납니다. 발전기, 크이집사상, 변압기, 상권 극정각 덱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크이집파상에서 이제 파형이 같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파형이 같으면은 틀리면 어떻게 된다? 기존역의 크기가 틀리니까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대부분 무효순환전류 아니면 단락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기존역의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밟지 않으면은 상호 주기적으로 뭔가 전류가 흐르겠죠. 또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는 왜? 주파수를 같이 하는 동기화 전류. 요 내용은 요 뒤에서 나옵니다. 순환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동기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다면 전압의 크기가 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예? 전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른다.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 위상이 같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동기화 전류가 위상을 갖춰주는 거. 주파수나 위상을 위하면 동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동기화 전류고 이런 쪽은 순환 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무효 순환 전류하고 동기화 전류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발생 이유하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먼저 위상차가 발생한다. 전압의 크기가. 그럼 E1하고 E2가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전압 강화 요게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E1이 크고 E2가 작으면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차이가 생기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90도 여기 횡류가 흐릅니다. 횡류. 아까 무효순환전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전압이 차이가 나니까 순환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순환전류가 뭐라고 그랬죠? 무효순환전류라고 그랬죠. 무효순환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90도가 하는 RC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자, 읽어보면 두 대의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계좌 전류가 증가해서 이 전압이 크게 되면은
이 부분에 전압이 생겨서 양 발전기관에 횡류가 흐른다. 그런 횡류가 흐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효순환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 그림 정도만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이런 횡류가 흐르다 보니까 아까 이 뒤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잖아요. 밑으로 되면 뭐라고요? 감자작용. 위로 되면 증자작용. 밑으로 했죠. 지상전류가 됐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에서 감자작용이니까 감자가 되면 뭔가 계자가 약해지죠. 예? 아까 여기서 과혜자, 저혜자하고 같이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자를 약하게 하니까 G1의 계자가 약해지니까 G2에 대해서는 진상전류가 되니까 G2는 또 증자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G2의 계자를 세게 하니까 발전기 단자 전압이 스스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전압이 틀렸었습니다. 이온하고 E2가. 근데 그거의 전압 차이에서 무효순환 전류가 생기면서 한쪽은 계자가 약해지다 보니까 전압이 좀 떨어졌고 한쪽은 계자가 증자작용에 의해서 계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발전기 전압이 올라왔다. 그러면 E1은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감자작용이 일어났고 E2 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증자작용이죠. 그러니까 걔는 증가가 돼가지고 스스로 전압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스스로 맞춰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평형을 유지하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간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저항선 유발하면서 생기는 게 무효순환 전류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기화 순환 전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화. 예, 여기 보시면 병렬 운전 중인 동기발전기 한쪽의 계자 전류 증가시켜서 뭐 역률이 낮게 돼서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쪽도. 근데 여기선 컨셉은 뭐냐? 아까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컨셉을 준 겁니다. 전압차가 생긴 게 뭐죠? 기전력의 크기가 틀려진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근데 동기화 전류는 뭐라고 그랬죠? 위상이라든가 어떤 동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주파수라든가 위상 같은 건 동기화 전류고 파형이 틀리거나 크기가 틀린 거는 순환 전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화 전류의 발생 이유. 자, 이제 동기화 부분이 나오는데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아까하고 틀리게. 이온하고 E2는 크기는 똑같은데 이온이 위상이 틀려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서갔죠, 이렇게. 예? 앞서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서갔는데 그러면 전압차가 뭐가 생깁니까? 아까도 전압차가 생겼죠. 그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생겼죠. 요 전압차는 뭡니까? 요런 전압이 생기겠죠. 합전압이. 그 전압에 대해서 뭐라고요? 90도 앞선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하고 전압차는 여기였죠. 그러니까 고개 90도 앞선 요게 생겼죠. 얘하고 전압, 위상이 틀려지다 보니까 요런 전압이 생겼고, 전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전압이. 예? 전류가. 그럼 이 전류가, 아까 얘를 보았을 때는 얘가 뭐, 어떻게 되지? 증자작용이 되겠죠. 예? 얘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감자작용이 되겠죠. 아까는 요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얘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걸 맞춰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온에서 E2만큼 ER만큼 유도기 전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뒤진 요 전류 IS가 생겼다. 그럼 IS는 요 G1, 요 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부하를 증가를 시키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감소하게 된다. 요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요거는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온하고 E2가 같은 위상이 되게끔 한다. 왜? 얘는 지금 어떤 에너지가 증가가 된 거니까. 어떤 힘이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요건 올라갔으니까. 얘는 요쪽에서 봤을 때는 감쇄된 거니까 뭔가 감쇄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상이 상차각의 변화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전류를, 그래서 얘를 동기화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화 전류를 설명할 때 그냥 이런 벡터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은 그림이다. 이해는 하는데 그 이해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요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증자작용, 밑으로 떨어지면 감자작용을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안의 내용들도 조금씩 와닿게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이해하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란 무엇이며 그 역률에 따라서 발전기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감이 더 잡히실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
반작용이니까 뭔가 반대로. 작용과 반작용이 뭐죠? 작용은 밀면은. 안 밀리려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 반작용이죠. 밀면은. 이런 것들이죠. 자, 보시면은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화 발전기에 부하 전류가 흐르면은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전기자 기자력이 주 자석에 작용해요. 유도 기전력을 변화시켜 단자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 부하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변화된다. 이 얘기죠. 왜 힘은 얘기 안 하냐? 돌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발전기는. 힘은 있습니다. 돌고 있는 상태에서 부하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이제 자석이 변화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럼 자석이 변화가 되면 전자 유도가 되니까 유도 기전력이 또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되다 보면 단자 전압이 변화가 되는 이런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럼 단자 전압이 변화가 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전기자 반작용에서 증자작용이나 감자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된다? 계자 부분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 계자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면 되는지 그 계자 부분이 뭐라고요? 위상하고 관련돼 있다. 왜냐 삼상이 같이 도는데 360도 그 회전을 하면서 도는데 중간에 넘어가다 보면 위상이 동상일 때도 있고 진상일 때도 있고 지상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역률에 따른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전기자 전류하고 유도 기전력이 동상인 경우 위상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는 1이다. 아까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코사인 세타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교차작용입니다. 교차작용이라는 게 직각이 일어난다고 일단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교차자화작용은 교차로가 어떻게 되죠? 4차로로 이렇게 직각이 되죠. 교차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화가 일어나는데 교차, 직각으로 자화가 일어난다. 증자, 자화가 일어났는데 증, 더 커지게끔 자화가 일어난다. 감자, 더 감해져서 자화작용이 일어난다. 횡축, 반작용. 횡축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횡축 반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종축이 있고 횡축이 있죠. 우리가 일어나는 부분에 옆으로인가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자, 합성 기자력은 회전 방향에 반대적으로 치우쳐진다. 감자작용으로, 유도 기전은 약간 감소한다. 지금 끝부분이죠,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근데 뒤지는 경우, 뒤진다. 뭐죠?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상이. 아까 뭐였죠? 전기자 전류가 유도 기전력보다 떨어지는 부분, 90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니까 일단 감자작용입니다. 근데 왜 그게 되는지 이따가 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밑으로 갔다라는 건 이해하시죠? 예. 유도 기전력보다 앞서진 거, 전압보다 앞서는 거니까 위로 올라갔죠. 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자인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전기자 기자력하고 계자 기자력을 같이 합해지기 때문에 증자가 되는데 그 그림은 요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자 자석을 증가시켜 계자 자석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찬자 전압이 증가되겠죠. 증자는 임의의 역률일 경우는 어떤 때는 이제 교차작용, 어떤 때는 증자, 어떤 때는 감자작용을 한다. 그래서 얘가 변화가 가능하다. 어떤 임의점은 아까 그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고정자가 있죠. 여기 계자입니다. 계자는 뭐라고요? 직류라고요. 직류니까 N극하고 S극이 있죠. N극하고 S극인데 어떻게 됐죠? 여기 위상이 같다. 횡축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종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횡 이렇게 틀려지죠.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일어난다. 지금. 예? 근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옆으로 일어나죠. 여기 이제 횡축이 되겠죠. 개념을 얘가 종축이고 얘가 횡축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고정자에 의한 자석이죠. 왜 고정자는 이쪽이죠. 반대로 보셔야죠. 네, 여기는 회전자죠.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제가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회전자입니다. 회전자니까 계자죠. 우리가 회전자의 계자니까. 이 계자에 대한 자석하고 이 자석하고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고정자의 자석하고 회전자의 자석이 같이 합해져서 증자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요게 뭐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예? 회전을 하면서 요게 생기는데 예의한 부분. 요 암페어의 뭐죠? 오른손의 법칙이죠. 요거는 나오는 거. 요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죠? 화살의 뒷부분이 X죠? 얘는 들어가니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서 오른손으로 도니까 이렇게 나오죠? 얘는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돌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반대로 도는데 여기서는 뭐냐? 요거에 의해서 X 들어오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생긴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얘는 이렇게 생긴다.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N극이니까. 예, S극이 했을 때. 그럼 요게 뭐냐? 예측을 봤을 때 얘는 F 계좌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가 있죠. 예? 계좌 부분은. 계좌에 대한 자석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요걸 볼까요? N극에서 계좌에 대한 자석이 올라갔습니다. 요거 아마추어 뭐죠? 고정자죠. 고정자에 대한 자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교차로처럼 가니까 얘가 교차 자아작용이 되고 요걸 횡축으로 봤다 그래서 횡축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증자작용은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한 부분이 위상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얘하고 위상이 틀려지니까 얘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겠죠? 그걸 이제 보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상이 틀려졌습니다. 어떻게? 요거에 대한 위상이 아까는 여기하고 N극, S극인데 N극이 여기 있고 S극이 있는데 N극이 하나 옆으로 더 갔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러면 요 지점을 보자는 얘기죠. 요 지점 N극을 보면은 N극이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자석의 요거의 반대 방향을 눌러주고 있죠. 뭔가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감자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이게 S극이 되고 N극이 되고 S극이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세 개. S극이 됐을 때는 얘가 돌아오죠? 예? 여기만 보자는 얘기죠. 요 끝에만. S극이 되니까 돌아오니까 요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여기 부분만 본 겁니다. 요렇게.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근데 얘는 똑같이 올라가죠? 마그네티죠? 그러니까 얘는 증자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자, 증자, 교차 좌우작용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전기자 반작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수식으로 막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같이 봐주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차동 공진. 저주파 축이 비틀림이 일어난다. 공진은 뭐라고요? 같이 움직인다. 같이 진동을 한다. 공동현상. 뭐죠? 수차 발전기 공동현상 안에 이제, 비어지는 부분이 공동현상이라고 그랬죠? 저주파 축 비틀림 공진 현상으로 발전기하고 송전선. 그래서 상호 에너지를 교환하다가 진동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터빈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그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얘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천천히 갑니다. 저주파니까. 천천히 가는데 에너지는 크자고요. 주파수가 작다는 거는 이게 커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주파수가 크다는 건 이렇게 작아져야지만 주파수가 작아지니까. 주파수는 작지만 힘이 큰 게 되다 보니까 얘가 힘이 탁 가해지니까 터빈 축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비틀려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호 교환하면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에너지를 막 진동하다 보니까 저주파, 공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가 축을 파괴할 수 있다. 저주파로. 터빈 발전기 차동 공진은 아까처럼 보시면 불평형 부하가 걸리면 고정자의 역상전류가 흐르고 회전자 자개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개가 흘러가지고 회전자의 주파수의 2배에 흐르는 제동전류가 흘러서 차동 공진이 발생한다. 막 찐빠가 일어나는 거죠. 막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회전자개가 틀려지다 보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에서 어떤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이 생기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얘가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이 저주파수로 진동이 일어나다 보면 아까처럼 저주파 축하고 같이 공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 공진 현상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 아크도 발생되고 지지안이 가열되기도 하고 슬로키를 통해서 이렇게 환류를 하기도 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환류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따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자 구조면에서는 아까처럼 이런 그 회전자가 어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열적으로도 줄여주고 아니면 전류적으로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로키의 재질을 열적으로 줄여주면은 항장력이 큰 거,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거,
지지한 밑에 제동권선을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열 전류가 그 반대로 흐르는 부분이 합해져서 흘려주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를 반대로 흘려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류를 작게 해주면은 진동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열도 흡수하고 열도 흡수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열이 많이 난다는 건 얘가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국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공국이 줄어들다 보면 그 부딪힐 수 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부딪히다 보면 얘가 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보호방식변. 아까처럼 역상전류가 흐르다 보면 합해지는 전류가 생기니까 그런 역상전류로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축이 비틀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틀려가지고 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저주파 축에 의해서 실제로 SSR 현상에서 생겼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축이 이렇게 비틀렸죠, 이렇게. 여기 부딪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아작났죠, 안에가.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자, 개통에서 탈락됐을 때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안정도도 저하가 되겠죠. 개통에서 탈락됐다는 거는 전력을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류가 바꿔야지겠죠. 그럼 동기, 탈조가 일어나니까. 주파수가 변동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부하가 탈락하면 주파수는 올라갑니다. 설명드렸죠. 발전기 부담이 떨어지니까. 근데 발전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주파수가 저하고 올라가고 이런 상승하는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가 떨어지면 주파수가 올라갈까요? 반대죠. 발전기에서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발전기가 떨어지면 주파수는 저하할 거고 부하가 떨어졌으니까 발전기가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걸 반대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전기가 떨어지면 주파수는 저하합니다. 동기 탈조도 생기고 출력도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개통에 발생되는 문제점, 안정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동기 탈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주파수도 저하된다는 얘기죠. 개통의 주파수 특성 정수에 따라서. 그리고 개통 조류가 급변한다. 왜냐면 발전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출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끌고 와야죠. 빨리. 그러다 보면 다른 데서 끌고 오다 보면 조류가 급변하면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탈락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연속적으로 막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로가 이쪽이 하나 죽었다, 옆에 하나 죽고, 옆에 하나 죽고 다단계로 계속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선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부하가 탈락이 되면 아까처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니까 고장, 사고, 파급 장치가 이거죠. 발전기 쪽에서 사고 나죠. 그러면은 그 발전기 쪽에서 이제 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미쳐지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SPS 같은 걸 달아가지고 선로를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과부하가 되기 전에 끊어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면 765에서 이제 765 변전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고장 파급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765 발전소가 셧다운이 됐다. 그럼 그 주위에서 다른 쪽에서 이제 연계선로 쪽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조류가 이제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떨어져 나가겠죠. 3, 4, 5 변전소에 메인부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 선로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선로를. 중간중간을 끊어가지고 아예 그런 선로가 구성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게 고장 파급 방지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뭐가 있느냐? 발전기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계통에서 제어 방법이 뭐가 있었죠? 적체직 신경제어,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제어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어떤 제어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긴급 제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방 제어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떨어졌으니까. 예방 제어, 복구 제어, 긴급 제어 이렇게 나왔죠. 예급복이라고 했죠. 예? 예? 예방은 미리 예방하는 거고 떨어졌으니까 일단 긴급 제어가 먼저 들어가고 좀 나면은 이제 복구 제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예방제어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겠죠? 예방책. 예방제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복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면 되겠죠? 자, 체질을 강화한다. 순동 예비력을 확보해가지고 얼마든지 순시적으로
순간순간 변하는 부분에서 빨리빨리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순동 예비력을 순간 동작하는 게 뭐죠? 양수 발전시하고 조정지시 발전시죠. 순간적으로 피크를 분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통연계 같은 걸 강화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응동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거예요. 화력발전소의 저주파수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진동에 쉽게 견딜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임계속도하고 이런 부분이 저하되더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전기의 특성이 더 튼튼한 걸 해가지고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럼 튼튼한 게 뭡니까? 단락비가 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로 좀 제작을 해주면 아까 좀 사고가 나더라도 발전기가 송전선의 충전 용량하고 똑같습니다. 단락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 전류에도 충분히 얘가 발전기가 셧다운되지 않고 동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송전선이 충전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서 부하가 탈락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전기 쪽으로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안정화 기기 설치해서 개통의 안전 향상. 안정화 기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좀 발전기가 탈락됐으면 제동저항 같은 거 달아진다고 그랬죠. TCBR 같은 경우. 또 소금 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발전기를 빨리 더 올려주는 겁니다. 단자 전압을 올려가지고 더 출력을 더 올려주면 되겠죠. 다른 발전기들. 사고 발생으로 발전기 단자 전압이 저하되면 또 발전기 빨리 전압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L 성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C 성분을 설치해가지고 그 L 성분을 빨리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발전기가 탈락됐다는 건 L 성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똑같이. 부하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부하는 L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정도를 여기서는 향상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이 X값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SR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TCSC를 써서 이 L 성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걸 쓴다. SSR이 또 나오죠, 여기서. 뒤에 이제 또 다른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급제어. 여기는 이제 복구제어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식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고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긴급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발전기가 탈락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를 살려주면 좋겠지만 발전기를 살려주지 못하니까 부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부하 관리할 때 9월 15일 날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부하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발전기가 살지를 못하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하 차단을 해준다. 그 다음에 부하 차단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개통을 끊어주는 거죠. 개통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전력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통을 분리를 해주고 전력조를 조정을 해주는 거다. 부하 차단부터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개통을 분리하고 부하를 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해서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발전기의 전기자 결선, Y결선을 하는 이유. Y결선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델타 결선하면 고조파의 순환전류로 인해서 손실이 증가하지만 델타 결선하면 고조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Y결선에서는 전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Y결선하면 중성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하기가 좋다. NGR이라든가 NCT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비해서 전압이 적게 걸리니까 전기자 건선을 절연하기도 용이하고 보호하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터빈 발전기 여자 방식, DC라고 했죠, DC. 계좌니까. 그 DC에 대한 방식들을 AC에서 어떻게 정지기로 이용하는 방법, 회전기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와진다. 발전기의 가능 출력 구성, 지진이 일어나서 과해지고 저해지고, 그 다음에 회전자고 고정자고, 요 개념을 가지고 온도하고 안정도하고 냉각 방식에 따라서 출력 제한 요소들을 설정을 해라. 발전기 보호장치, 전개, 과단, 역발, 속주압비,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그리고 과전압, 후비보, 전압 억자부, 가전류 계전기, 그 다음 베어링,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단락 후비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단락비는 뭐라고요? 아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서 이 단락비는 정무학계 3유직이 나왔죠? 전격전압이 있었고, 여기는 단락전류가 있었고, 여긴 전격전류가 있었죠. 여긴 계자전류가 있었죠. 이제 생각나신다는 얘기죠. 정무학계 3유직에만 아시면은. IN, IX,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1차 측, 2차 측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헷갈려집니다. 또 나중에.
자꾸 반복하시면서 하나씩 더 늘려가시면 됩니다. 발전소 제어 시스템은 뭐라고요? 뭐를 제어한다고요? 계층적 분산 시스템에서 터빈하고 발전기, 보일러 이렇게 제어한다고요. 근데 이제 발전기에 대한 제어 시스템보다는 이게 보일러하고 터빈 쪽을 더 많이 제어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5글자. 예? 크이즈파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6글자. 상권 극정각 Z. 그것만 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3가지 무슨 작용이 있었죠? 예. 처음에 이제 교차 자화작용, 교차로부터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증자, 감자가 있다. 근데 교차 자화작용은 횡축 방작용이라고 옆에서. 아까 그림 생각나셨죠? 그걸 이제 그려주실 때 이렇게 2개 아니면 이렇게 교차로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터빈 발전기 차동 공진 조건, 뭐 영향, 대책 나왔었죠? SSR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발전기 탈락 시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좀 긴급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예?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주파수도 저하고 발전기도 저하고 동기 탈주도 저하고 어떤 영향들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긴급 제어 같은 경우는 빨리 부하를 차단을 해라. 부하 차단하고 나면 개통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조류를 변동이 일어나니까 빨리 차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발전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동기 발전기를 Y결선을 채용하는 이유. 전압 때문에. 중앙에다 접지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보호장치를 이용을 해서 보호하기도 편하고 절연도 용이하죠. 이런 부분들. 델타 결선을 쓰면 고주파를 무조건 생각을 하시라고요. 무효순환 전력.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발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내드릴 테니까. 고정자, 회전자, 냉각 이렇게 상분리모선, 중성점 접지 방식 빨리빨리 넘어간 발전기 운전, 병렬운전, 가능출력 곡선, 진상운전, 발전기 관련 온도, 진동, 축전력, 집지단 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의 설치, 발전기 고장 전략 조치, 보호계전기 종류와 역할 나와있죠? 이런 부분을 더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전자부터 해가지고 발전기가 나오는 부분 이렇게 아까 그래서 자속하고 암페어 오른날사의 법칙, 전자유도작용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자력 해가지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자유도작용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아까 이런 그 자석이 변화되면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 힘이 들어와서 이제 자석이 변화되는 거죠. 자석 세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석이 일정하다, 증가된다, 감속한다. 이런 것들은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C는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니까 자석이 이쪽으로 갔다 가는 거죠, 자석이. 예? 그래서 자석이 우리가 변압기를 보시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역기 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i 또는 E는 L dt분의 di가 되죠. dt분의 d 파이입니다. 파이. 자석. 그걸 시간당. 파이. 자석을 시간당 N. 권수비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이거죠. L, di입니다. L과 i가 됩니다. 파이는 li거든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li로 바뀌어집니다. n수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오른손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 전력량은 어떻게 된다. 위상차.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압, RLC에 대한 위상차들 한번 보시고요. 요거 지금 아까처럼 발전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0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겁니다, 지금. 요거. 보이시죠? 단락비, 정무학계, 삼유지계. 예?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기 지금 원통령. 예? 전기장 원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회전계장이다 보니까 여기다 슬롯을 집어넣는다고요. 슬롯을 집어넣는데, 예? 원통령은 이렇게 예? 원통처럼 생겼다. 돌극형은 이렇게 튀어나왔다. 예? 회전자가. 원통형이니까 우리는 이제, 예? 원통형 같은 건 조그만 걸 쓰죠. 큰 거는 이제 크기가 크니까 돌극형을 쓸 수가 있다. 수차발전기는 그래서 돌극형이 되는 겁니다. 원통형, 돌극형. 발전기 구조가 어떻게 된다. 예, 비틀림이 어떻게 된다. 아변을 어떻게 된다. 요것들도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랬죠. 양쪽에. 예? 회전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은 어떻게 했냐. 코일 보호함 같은 거 어떻게 했는다. 수소 냉각 방지, 수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냉각이 되는지,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지, 수소가 들어가는 뭐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꽈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꽈주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꽈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공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분리 모선 같은 경우 이제, 답이 있거든요. 상분리 모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보여줬죠? 64. 64는 OVGR입니다. 근데 아까 그냥 OVR이라고 표시만 해놨죠? 서지 흡수 장치 똑같이 있고요. 여자기 있고, 여자기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그림들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동 전압 조정기, 이렇게 슬럼링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생략을 못 드렸습니다. 발전기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병렬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기 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이렇게 자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기가 틀려지면 이런 식으로, 동기 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하각이 틀려지면은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부분을 공급을 못 해준다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직각돼 있을 때 우리가 뭐였죠? 직각돼 있을 때 예? 여기 직각이 됐을 때 제일 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직각이 됐을 때 부하각이 직각이 됐을 때 200메가와트를 다 공급하는 겁니다. 얘가 위상이 0도입니다. 500메가와트짜리지만 출력이 안 나옵니다. 0도니까 여기서.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사인 30도나. 그러면 이제 100메가와트에서 한 50메가와트 정도 나가는 거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위상차가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가능추적 곡선 자세히 보시면 틀려지죠. 여기 부분 이렇게 넣을 때 진상 부분 여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상 부분 여유가 있는데 진상 부분 여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95%, 얘는 85%. 이런 그림을 똑같이 그려주시라고요. 뭐 발전기 관리 뭐 브러쉬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축전압.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전압이. 그래서 그 축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접지를 하거나 예? 아니면 여기 베어링을 의해서 절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호 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주보, 후비보, 비상정지, 급정지, 자동정지. 예? 아까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계좌 상실은 어떻게 된다. 발전기 역전력은 어떻게 된다. 지략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는 다 읽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보고 이제 연구반에 가서는 이런 자료를 더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발전기 보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빨리 발전기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회전자고 이게 고정자가 돼 있다. 그럼 저주파. 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 아까 슬롯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사진들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빨리 넘어가고. 이런 원리. 단선도를 그리는 부분 나옵니다, 또. 각변이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CT 포하는 부분들. 예? 특성들. 이런 거 PT, CT 넘어가고요. 발전기 전기보호 이런 것들. 아까 이제 87 계정기가 동작하는 원리들. 예? 이런 내용들. 요게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요건 이제 87의 이제 원리 부분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드립 전류 같은 거 어떻게 되죠? 비대칭 연료가 생기죠. 이런 부분. 포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포화가 됩니다. 포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압기 여자 전류가 이고조포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포화가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포화되는 부분이 뭔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고조파가 이렇게 나오더라. 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거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발전기 이제 그 사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 이제 고정장은 손상이 일어나고, 아까 이렇게 둘러댄다고 그랬죠? 둘러대는 그 끝부분에 코일 지지한 쪽에서 단락이 일어나거나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밖에서 본 거고, 중성점이 이제 빠진 거고, 요 안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냉각수가 누설이 되면서 이제 단락이 났던 거라든가, 요런 쪽에 이제 아크가 일어났던 부분들, 요런데 고정정에서 이제 접지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아크가 일어났던 부분이죠. 이런 거 다 아크입니다. 이런 거. 다 아크. 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OVGR도 59-N-123입니다. 여기 기본파, 그 다음에 N-3은 3고조파. 3을 보시면 3고조파를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95% 보호, 얘는 100% 보호, 그리고 59-2가 여기 뭐라고 나왔네? 안 나왔나? L-. 기동시. 저주파. 예, 이 한 부분. 이거 왜냐면은,
기동시에는 주파수가 60Hz가 안 나오기 때문에 59N-는 기동시에 이제 저주파에 의해서 보호하는 부분이고요. 얘 59N-1은 평상시 때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코일의 95%밖에 보호를 못 합니다. 왜냐면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 작은 구간, 이 5%의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요.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흘러도 전압이 작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95%, 요 구간의 95% 부분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100%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고저파를 흘려주는 겁니다. 여기다. 상고저파를 흘려줘가지고 그 상고저파가 흘리게 되면은 여기 사고 나더라도 상고저파가 인식이 되니까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기동할 때는 어느 정도의 주파수 대역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압은 60Hz의 전압을 가지고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60Hz가 아니라 저주파를 이용을 해서 보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N-, 여기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에서 60Hz 사이, 예? 상고저파를 제어하는 거고, N-3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실제 계정기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95%,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다. 이건 실제부적인 부분이니까요. 환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역상전류, 아까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회전자 표면이 과열이 된다고 그랬죠. 과열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 아까처럼 냉각하는 역상전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벡터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단면에서 이렇게 냉각하면서 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 끝부분에 대한 부분, 발전기의 끝부분에 아까 결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가 절단이 되거나 그러면 안 들어가겠죠? 그때는 이제 과열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 이게 계좌 상실입니다, 아까처럼. 계좌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계좌 상실 계정기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그려주시라고요. 나머지는 좀 빨리 넘어가고. 역전력 같은 경우는 역전력되는 부분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는. 저희도 이 부분 막 여러 번 읽어봐야지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50일에 2자가 붙으면요. 과전류 보호 계정기인데 여자기에 대한 보호입니다. 50일, 예? 요런 것들은 한전에 보시면은 50일치, 그럼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지락이 될 수도 있고요. 50일이면 여자기고, 50일T, 50일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용어인데 이 뒤에 붙여지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집니다. 96B는 베어링이 될 수도 있고요. B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96T,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회전자 부분,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링 분해한 거, 여자용 회로 부분들, 어떻게 동작하는지, 접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사고 났던 것들, 단락에 일어났던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어렵다 보니까 요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고, 아까 발전기 쪽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수차 부분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머지 시간, 다음 주에는 좀, 다른 거 설명하는 건 좀 빼고 4, 5, 6, 7이 좀 장수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에 한 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오후에도 수업을 하니까 그런 걸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